자, 여러분, 주택시장 오를까요? 내릴까요? 궁금하시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풍선효과가 지금 생기고 있나요? 풍선효과 다 묶고, 서울을 다 묶었죠. 그 경기도 12개 지역 묶고 나머지는 안 묶었는데, 그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기사가 또 오늘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택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택시장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1월 19일 수요일 2시입니다. 주제는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고 하죠. 자,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기회를 찾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우리한테는 곧 기회가 된다. 물론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위기가 계속 위기로 남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곧 기회가 될 테니까요. 위기가 곧 기회다. 규제 탈출 투자 전략을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돈을 못 버는 분들도 항상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될까요? 돈을 버는 쪽? 못 버는 쪽? 당연히 버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번에도 기회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선착순으로 예약 필수고요. 수요일 날입니다. 이때 꼭 오고 싶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한 고민,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거 다 해결해 드리는 1:1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자, 현 시장 상황, 우리는 항상 그 시장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시장 상황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단 이거를 파악을 못하게 되면은 투자도 할 수 없어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요, 매매도 물량도 없고요, 전세 물량도 급감하고 거래량도 급감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11호 대책의 효과죠. 11호, 10월 15일 이 11호 대책의 효과입니다. 거래량은 팍 줄어들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부 다 묶었기 때문에 매매 물량도 안 나오고요, 전세 물량도 안 나오고, 그렇죠? 전세 물량이 안 나오고 전세 대출까지 규제를 하니까 당연히 월세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죠.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월세는 또 급등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 시장은 지금 관망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금 매도 호가, 파는 사람들의 이 가격, 매도 호가가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도 호가. 지금 가격이 낮춰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매도 호가 지금 낮춰서 나오질 않습니다. 매도 호가는 계속 그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자, 지금 항상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죠. 전세란. 내년에 전세 심각하다. 저는 올해 1월 달부터 올해 하반기에 전세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란을 넘어서 지금은 전세 대란으로 갈 가능성이 내년에 상당히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경기도 12개 지역도 묶었지만. 자,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집이 있는 한 채에 있는 분들은 전세를 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세 끼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올해 1월 달에 역전세가 해소돼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거기에 바로 토지까지 지정이 되면서 전세란을 더
가속화 시키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150이 넘어갔습니다. 100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중에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100 이상 되면. 그리고 100 이하로, 1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전세 물량은 많은데, 전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150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150 이상이 되면은 전세 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 란이에요. 란. 내년은 전세 대란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9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폭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니까 전세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을 하니까 월세 상승폭은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내년 시장을 전망하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제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 세제 문제도 분명히 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유세 26년 뭐 보유세 올린다,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해봤잖아요. 보유세고 뭐 양도세고 다 그냥 중과로 때려서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자, 팔지도 않고 물건도 안 나오고 결국은 매물이 확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였죠. 그래서 가격은 계속 역대급으로 오르는 5년 동안 대책은 28번 내놨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보유세 올리게 되면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도 오르고 전부 월세도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스토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쭉 부동산을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정책적인 거,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이 항상 비슷한 방향으로 거의 똑같이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과거에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보유세 강화 그리고 거래세 완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정부에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시동을 걸어요? 보유세를 강화하고요. 거래세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니까 보유세는 좀 센데 거래세는 완화해서 거래가 좀 되게끔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가자 해서 지금 뭐예요? 취득세 완화를 검토한다고 해요. 취득세 중과 뭐 이거 취득세 중과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 뭐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취득세가 이제 중과로 가죠. 그래서 8%, 2주택 이상이면 8%, 3주택 이상이면 12%. 근데 그걸 갖다 지금 완화를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 방향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는 하나의 전체 이 선진국들의 OECD의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의 이게 맞는데 문제는 이 양도세는 아직 검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양도세는 그러면 이 거래세가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대표적인 거래세잖아요. 그래서 양도세는 팔 때 세금을 내는 거죠. 양도세. 자,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이게 소위 이제 거래세죠. 이거를 지금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세도 완화도 검토 중이고 양도세는 아직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양도세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요. 내년에 유예가 될까 종료가 될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5월 9일이 종료일이에요. 5월 9일이 종료일이기 때문에 다시 1년간 연장을 해줄지 아니면 종료될지 이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 문재인 정부 때는 양도세 중과를 계속 때렸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이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1년 단위로 계속 일반 세율로 유예를 시켰어요. 자, 그래서 계속 1년 끝나면 다시 1년 연장하고 해서 지금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양도세는 지금 일반 세율이죠. 그런데 그게 내년 5월 9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다시 1년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생각은요.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60%가 넘는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강화를 하겠다. 지금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래세에 양도세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를 하기는 지금 어려울 것이다. 다시 이 양도세 5월 9일부터 폐지해가지고 중과로 때린다? 이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양도세가 다시 중과가 되면요. 시장에 매물은 아예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매물이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양도세 중과까지 때리게 되면은 시장에 아예 뭐 매물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12억, 매매가 한 12억 정도 되는 것도 양도세 내야 되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폐지는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는 유예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도 있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한 가지 저는 바람직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한다. 지금 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거는 조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금 뭔가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너무 세금도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자, 풍선 효과. 우리 규제에서 빠진 지역들 풍선 효과. 그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풍선 효과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안 생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아직은 안 생기고 있다. 근데 서서히 생길 거다. 단, 입지가 좋은 곳을 위주로. 풍선 효과가 다 생기는 게 아니고요.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다 생기는 게 아니라 서울 접근성이 좋고, 그러니까 교통망이 좋고, 일자리가 있는 이런 데들이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이다. 자, 여기 뉴스도 있죠. 경기 비규제 지역 아파트 들썩 11호 풍선 효과 시작된다. 이제 슬슬 풍선 효과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용했었는데,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의 화성, 동탄 신도시 서울 접근성이 좋죠. 용인 수지에 인접한 기흥구, 수지가 용인의 대표적인 구죠. 그래서 기흥구, 그리고 구리, 바로 구리시는 바로 서울하고 딱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통 좋은 곳들, 뭔가 서울 접근성 좋은 이런 데들이 지금 풍선효과가 생기는 거지, 무조건 다 빠져 있다고 해서 다 풍선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지역으로 우리는 빨리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기 써놨죠. 풍선효과는 반드시 생긴다. 그러나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로 가는 시점이다. 이럴 때는요, 어때요?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재테크로, 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지 서울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을 가장 우리가 수익을 높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풍선 효과가 생기는 거는 일시적이다. 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니 이런 걸로 규제를 하는 지역들은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안 오르는 지역이에요? 오르는 지역이죠. 지정을 안 한 데는요? 잘 안 오르는 지역이죠. 그런데 풍선 효과가 생겨서 이미 딴 데를 다 묶어놨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수요는 단발성 수요지 그게 영원한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를 넘어서 지금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올해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초양극화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똘똘한 지역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게 인구가 줄어들고 뭐 주택이 넘쳐나고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양극화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투자 가치가 있든 없든 집을 사줄 수요가 항상 존재했다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있든 없든
집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사줄 수요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구도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주택도 지금 이제 많이 지어졌고 옛날에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많이 지어진 주택들이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비선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선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지 이 비선호 지역은 안 간다는 거야. 앞으로 점점. 그래서 초양극화 시대로 바뀌는 거지 집값이 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양극화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보고 이렇게 풍선이니까 잠깐 생기겠네 하지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규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지금 3번 나왔죠, 규제. 이제 계속해서 집값이 규제의 영향에 벗어나고 다시 또 뭔가 상승기를 탄다면 계속 규제 하겠죠. 자, 규제의 홍수 속에도 우리는 기회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집이 부족하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아주 공급 물량이 파격적으로 줄어든다.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지역. 이런 지역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가 대표적인 데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심을 개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다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빈 땅이 없으니까 낡은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유일한 공급 방법인데 그래서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을 어떻게든지 빠르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그런 어떤 완화책 이런 것들을 해달라 또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재건축 시장은 들어가기 위해 이 재건축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제는 뭐 대출도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빌라 시장입니다. 이게 재개발 시장이에요.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낡은 아파트 재건축,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드는 재건축, 낡은 빌라 단독주택 지역을 새롭게 아파트로 만드는 거 똑같이 아파트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것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30년 이상을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뭐 마포라든지 강남권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미 재건축 새 아파트가 되지 않았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은 우리가 현금이 엄청 많은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지 우리 이 소서민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몇 억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대출을 해주지도 않는데 거기 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서울 외곽에 재건축을 하는 지역들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격이 싸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심 지역에 재건축하는 곳들은 너무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아직도 이 재개발 지역들, 중심 지역의 재개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곳, 진행을 이제 시작하는 곳, 동의서를 걷는 곳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빠르게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아시다시피 빌라 공급, 뭐 전세 사기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공급이 지금 별로 없단 말이에요.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거는 희소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나오는 족족 사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그만큼 지금 희소 가치가 크거든요, 이 빌라 시장이. 그래서 이 빌라 시장, 물론 재개발이 가능한 이런 빌라예요. 그러니까 빌라가 아무데나 있는 빌라가 아니고 재개발 가능한 이런 빌라 시장을 우리가 타겟으로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목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도 부족하니까 이런 희소 가치가 있는 빌라, 그리고 규제에서 빠져 있잖아요, 빌라 시장은. 그렇죠. 그리고 신축이 대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급이 잘 없어요, 지금 공급이. 이 공급이 잘 없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축 빌라가 금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볼 때 일단 신축 분양 물량이 있나를 보고요. 신축 분양 물량이 없으면 그 다음에 구축을 보는 게 원칙이지 신축이 있는데 처음부터 구축을 사는 거는 그건 바보짓입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사야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도 감정가액을 높게, 권리가액을 높게 받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축 빌라는 뭐예요? 주택세에서 빼줘요, 지금. 2027년도까지. 내가 처음으로 지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분양을 받는 그것은 주택세에서 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 빌라는 혜택도 많지만 물건도 많지 않아서 신축만 있으면 무조건 신축적으로 들어가 사야 된다. 자, 기회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그 기회를 누가 잡느냐, 내가 잡느냐, 딴 사람이 잡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망설이시는 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제가 여태까지 시장에 대한 얘기들 쭉 해왔잖아요. 그것들을 보시면은 제 말이 여태까지 맞았다는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빠르게 이 재개발 시장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궁금하신 것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세미나 오시든지 하시게 되면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리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 시점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들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주저하다가 놓치십시다. 많이 그렇죠. 투자를 이렇게 하려고 왔다가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면은 좀 기다려보고 생각 좀 해보고 그러다가 꼭 놓치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다. 부동산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그 타이밍을 못 잡고 또 기다리다가 또 놓치고 결국은 또 1년, 2년 제 강의에 제 세미나에 2년 전에 투자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이 아직도 투자를 못하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항상 결정은 신중하게 하지만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행동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디의 한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